내가 모은 재산 전부 다 기부했다. 뭐라고요? 미쳤어요? 엄마, 당장 취소하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동안 제가 참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게 말이나 돼요? 돈이 그렇게도 중요했니? 니들 눈에는 내가 돈으로만 보였던 거야? 엄마가 우리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효도했다고. 효도? 너희가 한 건 투자였잖아. 나중에 받을 돈 때문에 참은 거잖아.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도 살아요. 그래, 잘 살아라.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대할 것도 없고 너희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 엄마, 이러시면 저희도 이제 엄마 안 볼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다. 이제는 돈 때문에 가식적인 웃음 보고 싶지 않아.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내가 후회할 거라고? 이제 와서 협박까지 하는구나.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나 혼자만의 새로운 시작. 매년 기다리던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작은딸이 모두 모이는 날이라 더욱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했죠. 엄마, 올해도 잡채 맛있네요. 그러게요. 어머니 요리 실력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였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큰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식탁 위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동안 제가 엄마 곁에서 가장 많이 효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도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간 식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딸의 얼굴이 붉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오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내다니. 넌 뭘 알아? 멀리 살면서 엄마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저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이야기는 언젠가 해야 할 문제일지 몰라도 이렇게 명절 식탁에서 큰아들이 먼저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엄마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필요한 거 다 해드렸잖아. 오빠, 그게 무슨 재산을 더 가져가야 할 이유가 돼? 음식은 더 이상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절날 기분 좋게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엄마를 생각해. 비록 멀리 살지만 나름대로 엄마가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 네가? 가끔 얼굴 비추는 게 최선이야. 지켜보던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자식이 재산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해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말을 멈췄지만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니야. 식탁 위의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엄마,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제가 가장 많이 효도했잖아요. 효도라는 게 그렇게 계산적인 거니?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과 딸이 서로 재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명절다운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은 의미 없는 장식이 되어버렸고 가족의 웃음소리는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재산 이야기에 식사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작은 딸이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오빠, 어떻게 명절날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왜? 이런 말도 못하는 거야? 돈 얘기가 그렇게 급했어? 식탁 위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날 가족이 모여 따뜻한 대화를 나누길 기대했던 저희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죠. 나도 엄마한테 할 말이 많아요.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오빠처럼 돈 타령은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의 날 선 대화를 지켜보며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작은 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죠. 그래, 니는 멀리 살면서 뭘 했는데? 오빠, 효도가 꼭 곁에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큰아들은 비웃듯 작은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비비고만 있었죠.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 행동이 재산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손에 쥔 젓가락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었죠. 너무하네, 진짜. 오빠가 너무한 거죠.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이 점점 격해지는 것이 느껴졌죠. 엄마, 제가 얼마나 힘들게 효도했는지 아시잖아요? 오빠, 그런 효도는 엄마한테 짐이에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명절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무색해질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작은 딸, 네, 엄마. 큰아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다툼이 계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았죠. 오늘은 그만하면 어떨까? 하지만 작은 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큰아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절날 기분 좋게 나누려던 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죠. 식탁 위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희들 중에 나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니? 순간 식탁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과 작은 딸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큰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죠.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누가 지금까지 엄마 옆에서 가장 많이 신경 썼는데? 저는 큰며느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불편해 보였죠.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해? 저야, 뭐, 남편 뜻대로 하면 되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그릇만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죠. 순간 큰며느리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얼른 시선을 피했죠. 엄마, 우리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생각해 볼게.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굳어갔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나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며느라, 솔직하게 말해도 돼. 어머님, 저는 큰며느리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몸짓이 거부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엄마, 전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오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요. 식탁 위의 음식은 이제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명절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결국 큰아들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날, 시댁 친척들이 찾아왔죠.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잘 모실게요. 그래, 고마워. 저는 며느리의 과한 친절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 톤,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가 어색했죠. 우리 며느리가 효심이 깊어. 맞아요. 저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소원이었어요. 며느라, 아침마다 죽 끓여드리는 거 잊지 말고. 그럼요. 매일 아침 제가 직접 끓여드릴게요. 친척들이 돌아간 후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던 얼굴이 무표정으로 바뀌었죠. 어머니, 짐은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됐어요. 그냥 쉬세요. 이제 며느리의 말투에서는 아까의 다정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게 변했죠. 며느리의 날카로운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척들 앞에서의 모습은 연기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친척들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는 척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아침부터 며느리의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더 심해지는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의 마음이 무거웠죠. 어머니, 오늘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그래, 알았어. 저는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밥은 먹고 가지? 됐어요. 늦었네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죠. 응, 나 이제 나왔어. 어머님은 잘 계시지? 당연하지. 내가 착한 며느리잖아. 우연히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아래층 화단에서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님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힘들지 않아? 뭐, 재산만 생각하면 견딜만해. 저는 빨래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가시처럼 들렸죠. 어머님, 저 다녀왔어요. 그래, 식사는 했니? 네, 밖에서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달라진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친구와 통화할 때 그 가벼운 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내일은 제가 아침 일찍 나가봐야 해서. 알았어, 나가봐. 며느리는 대충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 찬물 한 잔을 마셨죠.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알게 된 후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이 제 몫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해주세요. 어제 했는데. 남편이 또 먹고 싶대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부탁이 아닌 지시하는 듯한 말투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설거지도 좀 해주시고요. 아직 아침 설거지도 안 했니?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을 오가는 동안에도 고개 한 번 들지 않았죠.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집안일에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말할 수가 없었죠. 어머님,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또 나가니? 네, 청소는 어머님이 해주시죠. 저는 부엌 찬장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며느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할 테니까요. 여보, 어머님이 집안일을 다 해주셔서 편해요. 그래? 어머니 감사합니다. 집안일이 일상이 된 어느 날, 며느리가 새로운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돌봄까지 제 몫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 제가 야근이에요. 그래, 몇 시에 들어오니? 10시쯤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머님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집안일에 이제 아이들 돌봄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죠. 어머니, 저도 오늘 회식이 있어서. 니도. 네, 아이들 저녁 먹이고 숙제도 좀 봐주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어린 손주들이 저를 쳐다보며 서 있었죠.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놀아주세요. 저는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저녁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놀아줘야 했으니까요. 여보, 어머님한테 연락 왔어. 아니요, 애들 다 재웠대요. 우리 어머님 최고야. 현관 밖에서 들리는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듯 요구하는 그들의 부탁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죠. 내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도 약속이 있어서요. 아들 부부의 부탁이 날로 늘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던 중이었죠.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 거야? 좀만 참아. 우리가 재산 받을 때까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죠.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재산만 받으면 요양원으로 모시면 되잖아. 그래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근데 당신 동생한테 들키면 어쩌지? 걱정 마. 내가 잘 말할게. 그래도 마음이 좀 그래.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들려왔습니다. 제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알 것 같았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요양원이 더 좋을 거야. 맞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그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머님, 오늘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결국 저는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래, 잘 지내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시간에. 저는 잠시 말을 고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겪은 일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오빠네 집은 어떠세요? 글쎄. 무슨 일 있죠? 아니, 그냥.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가 좀 힘들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오빠가. 제가 엄마 모실게요. 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죠.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느끼던 차가움과는 달랐죠. 언제 올 거니? 내일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그래도 오빠한테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선택에 대한 불안감도 들었죠. 어머님, 아침 식사하세요.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딸의 제안이 옳은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차가 도착하던 날 아들 부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죠. 엄마, 짐은 제가 다 실었어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제는 딸아이랑 살고 싶어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죠. 차라리 말씀을 하시지. 말해서 달라질 게 있었니?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딸이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달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오빠, 이제 엄마는 제가 모실게요. 갑자기 1억이야?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요. 차에 오르면서 아들네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곳이라는 걸 알았죠.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그래, 가자.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딸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험 때문인지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거웠죠. 니도 힘들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엄마가 방해될 수도 있잖아. 딸의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집은 좁아도 엄마 방은 따로 있어요. 알았어. 딸의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따뜻한 환영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죠. 엄마, 오늘은 제가 늦게 들어와요. 또 야근이니? 네, 요즘 회사가 바빠서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만나기 어려워졌죠. 엄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밥은 같이 먹고 가지. 시간이 없어서요. 아침마다 듣는 딸의 짧은 인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대화도 줄어들었죠. 외식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 들어와서 얘기라도 좀 하자. 피곤해서 바로 자야 될 것 같아요. 한때는 따뜻했던 딸의 목소리가 이제는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매일 밤 혼자 먹는 저녁밥이 익숙해져 갔죠. 엄마, 주말에는 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래, 놀다 와. 방 청소는 알아서 하시죠? 딸의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인사만 남았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엄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응, 들어가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딸의 집에서도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 집과는 다른 방식의 소외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이게 뭐 하는 거니? 제가 요즘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딸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무심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엄마, 저기 있는 수프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이걸 왜 찍는데? 요즘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콘텐츠가 잘 된대요. 저는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다정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낯설었죠. 자연스럽게 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니? 엄마, 좀 더 밝게 웃으면서요. 촬영이 끝나자마자 딸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은 연기일 뿐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됐어요. 방에 들어가세요. 이런 걸 왜 찍는 거야? 요즘은 이런 게 돈이 된대요. 딸의 차가운 말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내일도 찍을 거니까 예쁜 옷 입고 계세요. 그만하면 안 되겠니? 구독자들이 좋아해요. 착한 딸 이미지가 잘 먹히나 봐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콘텐츠 속 소품이 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엄마, 내일은 시장 가는 거 찍을 거예요. 나는 싫은데. 아침부터 딸이 급하게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주함의 거실로 나가보니 여행용 캐리어가 놓여 있었죠. 웬 짐을 싸고 있어? 아, 엄마. 제가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해외 출장. 네, 갑자기 결정됐어요. 저는 딸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해외 출장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죠. 얼마나 가는데? 한 2주 정도요. 그럼 나는? 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둘러 구두를 신으며 말을 이었죠. 엄마, 또리 좀 부탁드려요. 강아지까지? 밥이랑 산책만 해주시면 돼요. 현관에 놓인 강아지 사료와 장난감들을 보니 이미 계획된 일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니? 엄마가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나한테 미리 얘기라도 해주지. 딸은 캐리어를 끌며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강아지 또리는 제 발치에서 낑낑거리고 있었죠. 비행기 시간 다 돼가서 가봐야겠어요. 밥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그거 드세요. 순식간에 문이 닫혔습니다. 강아지와 저만 남은 집안이 갑자기 너무 커 보였죠. 저는 이제 강아지와 둘이서 2주를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죠. 딸이 출장을 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밥을 챙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엄마, 잘 지내시죠? 그래, 니는 잘 지내니? 또리는 어때요?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화해서 딸의 첫 관심사는 강아지였죠. 밥은 잘 먹어? 네? 아, 엄마 밥요? 강아지 밥말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제 안부는 안중에도 없이 강아지 이야기만 이어갔죠. 산책은 잘 시켜주시죠? 그래. 하루에 3번은 나가줘야 해요. 강아지 또리가 제 발치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딸의 관심이 오로지 강아지에게만 쏠려 있다는 게 마음 아팠죠. 엄마는 식사는 하고 계세요? 당연하지. 아, 그리고 또리 간식은 하루에 2번만요. 일주일 만에 전화였지만 딸의 관심사는 오직 강아지뿐이었습니다. 저의 생활이나 건강은 안부 인사 정도로만 스쳐 지나갔죠. 그럼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언제 들어오니? 일주일 후요. 또리 잘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에게 저는 그저 강아지를 돌보는 사람일 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또라, 네 엄마는 널 참 좋아하는구나. 우연히 휴대폰을 보다가 딸의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딸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엄마랑 함께하는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하는 거니? 엄마, 카메라 보고 인사해주세요. 영상 속 제 모습은 어색했습니다. 딸은 평소와 다르게 과하게 친절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죠. 우리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리는 날이에요. 이런 건 처음이네. 엄마, 맛있게 드세요. 카메라 앞에서만 보이는 딸의 다정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일들이었죠. 구독자님들, 저는 매일 이렇게 엄마를 챙겨드린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의 행복을 주시거든요. 영상이 끝나자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효녀라고 칭찬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저는 이제 딸의 콘텐츠 속 따뜻한 모녀 관계가 모두 거짓이란 걸 알게 되었죠. 딸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딸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죠. 요새도 엄마 모시고 사는 거야? 당연하지. 힘들지 않아?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딸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가 궁금해졌죠. 나 요즘 유튜브로 돈 좀 벌어. 엄마랑 찍는 영상? 효녀 컨셉이 잘 먹히더라고. 딸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듯한 뿌듯함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죠. 근데 진짜 힘들지 않아?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 투자. 엄마 모시는 게 나중에 도움될 거 아니야. 저는 방문 앞에 서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죠. 또리는 엄마가 다 돌보시고? 그래서 내가 편하지. 너 진짜 똑똑하다.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딸의 대화를 들을 자신이 없었죠. 나중에 재산 상속도 생각해야지. 얘, 너 참 계산적이다. 인생이 다 계산이지. 딸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딸의 진심을 완전히 알게 된 것 같았죠. 어머니, 저희 치킨 시켰는데 드실래요? 됐다. 딸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재산을 기부하고 싶어서요. 전체 재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네, 전부 다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제 재산이니까 제가 결정하려고요.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표정에서 결심이 서린 것을 눈치챈 듯했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까? 후회는 없어요. 어느 단체로 기부하시겠습니까?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죠. 소외된 노인분들을 돕는 곳으로 하고 싶어요. 공증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더 이상 속을 일도 실망할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남은 건 자식분들께 알리는 일입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힘드실 텐데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어디에서 사시게 되나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아들과 딸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부부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오늘 갑자기 왜 부르신 거예요? 다들 앉아봐.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차분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을 마친 기부 증서였죠. 엄마, 그게 뭐예요? 내가 재산을 다 기부했다. 네, 뭐라고요? 순간 식탁 주위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아니, 이미 공증도 끝났어. 어머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이거 당장 취소하세요. 내 재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엄마가 미치셨나 봐. 아들이 험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죠. 나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니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잖아요. 네가 날 모신 게 아니라 투자라며?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제가 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듯했죠. 엄마, 이제 그만 가봐. 기부 소식을 전한 후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미쳤어요? 당장 취소하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한쪽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죠. 엄마,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니들 잘 살 수 있잖아. 지금까지 제가 엄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딸도 이제는 가식적인 모습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여주던 효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래, 다 투자였지. 엄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죠. 당장 취소해요. 이제 끝난 일이야. 아들과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에 그들의 마지막 가면마저 벗겨진 것 같았죠. 이러면 우리가 엄마 안 볼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다.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가줄래? 엄마, 제발요. 자식들이 집을 나가기 전 마지막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죠. 엄마도 이제 끝이야. 이제 우리한테 오지 마요. 아들의 말투에는 이제 더 이상의 존중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연신 눈물만 훔치고 있었죠. 지금까지 참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딸도 마지막 체면마저 던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본 모습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죠. 그래도 제가 모셨잖아요. 그게 네 투자였다며?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죠.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죠. 이제 명절에도 안 갈 거예요. 그래, 잘 가라. 두고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현관문이 거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산을 기부한다는 소식을 전한 뒤 자식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지만 평소 같으면 벌써 와 있어야 할 명절 인사 전화도 없었죠. 여보세요? 이번 명절에는 올 거니? 죄송한데 저희는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 텅 빈 거실에 차례상을 차리면서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엄마도 이제 우리 인생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명절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좀 그렇죠. 유튜브에는 자식들의 호화로운 여행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찍은 인증샷과 행복한 시간이라는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왔죠. 여보, 오늘이 당신 기일인데 애들이 올 줄 알았는데 재산 안 준다고 하니 오질 않네요. 남편의 제삿날에도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외 리조트에서 찍은 수영장 사진이 올라왔죠. 죄송해요, 엄마. 이번에는 몰디브 가는 비행기 예약해서. 그래, 잘 다녀와. 엄마도 편하게 사세요. 우리처럼요.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공원을 찾았습니다. 늦은 오후 단풍이 물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웃의 김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죠. 혼자 앉아 계시니 마음이 심란해 보이시네요. 아, 김 할아버지. 자식들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제 옆자리에 천천히 앉으셨죠. 저도 다 겪어본 일이에요. 할아버지도요? 돈 때문에 자식들이랑 다툰 적이 있죠. 김 할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참이었죠. 재산 기부한다고 했더니 연락도 안 하네요.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그래도 서운하고. 김 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보시더니 지그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랜 삶의 지혜가 담긴 눈빛이었죠. 처음에는 서운해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그럴까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연락할 거예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음 한켠에 와닿았죠. 기다리다 보면 후회하는 날이 올 거예요. 기다려볼까요? 아이들도 언젠가는 부모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제가 기부한 노인보호시설을 찾아갔습니다. 밝은 햇살이 비치는 정원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죠. 안녕하세요. 기부해 주신 분이시죠? 네, 한번 보러 왔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직원의 안내로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실내에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죠. 저기 박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사연이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혹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가요? 식당에서 만난 박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도 자식들 때문에 여기 왔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요. 박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공감하는 느낌이었죠. 우리끼리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가족 같으시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죠. 다음에 또 오세요. 자주 오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줄게요. 차창 밖으로 도시를 벗어나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았죠. 고향에 가면 누가 계시나요? 옛날 이웃이 있어요. 가족분들은요?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단어가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죠. 이제 혼자예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니에요. 이제 편해졌어요. 휴대폰에서 딸의 마지막 메시지가 떴습니다. 읽지 않고 바로 삭제했죠. 할머니, 이제 곧 도착해요. 고맙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죠? 고향 마을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집을 구하고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죠. 할머니, 상추 모종 가져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저희 텃밭에 너무 많이 자라서요. 옆집 할머니가 매일 아침 텃밭을 들여다봅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웃의 정이 느껴졌죠. 이렇게 심으면 되나요? 아니요, 조금 더 깊이 심어야 해요. 농사는 처음이라.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텃밭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는 것 같았죠. 할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우리 집에서 같이 드실래요? 이웃들과 나누는 소박한 식사가 즐거웠습니다. 자식들과의 어색했던 식사 시간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 있었죠. 내일은 고추도 심어볼까요? 그래요. 김장도 해야죠. 할머니 솜씨가 좋으시네요. 하루하루 텃밭이 풍성해질수록 마음도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서의 복잡했던 기억들이 점점 흐릿해져 갔죠. 이제 적응하셨어요? 네, 여기가 더 좋네요. 앞으로도 우리가 있잖아요. 봄부터 심은 작물들이 하나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을 보는 것이 저희 새로운 낙이 되었죠. 내일은 장날이니까 같이 가요. 네, 좋아요. 우리 마을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마을 회관에서 매일 오후 2시면 동네 할머니들이 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죠. 어제는 왜 안 오셨어요? 텃밭에 일이 많아서요. 혼자 하시지 말고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정이 여기 있었죠. 오늘은 윷놀이 한 판 할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가르쳐 드릴게요. 할머니들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자식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죠. 우리 막내딸이 전화 왔더라고요. 저는 자식들이랑 연락 끊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나이와 처지가 비슷한 할머니들이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죠. 내일은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저번에는 제가 대접받았는데 우리끼리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매일 저녁 누군가의 집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한 그릇의 밥을 나누며 가족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러게요. 여기 오니까 외롭지 않네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살아요. 할머니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죠. 내일은 등산 가실래요? 다리가 안 좋은데 우리가 같이 천천히 가면 되죠. 방 정리를 하던 날,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자식들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이 가득했죠. 이제 이런 것도 필요 없겠네. 할머니, 뭐 하세요? 옛날 사진 정리하고 있어. 이웃집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챙겨 봉투에 담고 있었죠. 다 버리시게요?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고요. 그럼 우리랑 사진 많이 찍어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했죠. 할머니, 이거 꽃꽂이 학원 전단지예요. 꽃꽂이요. 우리 같이 다녀보실래요? 처음 들어보는 제안이었지만 갑자기 마음이 설렜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잘 알 수 있을까요? 처음이라 재미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며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내일 첫 수업인데 같이 가요. 네, 기대되네요. 우리끼리 새로운 추억 만들어요.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텃밭의 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꽃꽂이 교실에서는 제 작품이 전시되었죠. 할머니, 이번 작품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직 서툴러서. 아니에요.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꽃꽂이를 배우는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웃음이 늘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만나는 할머니들과의 대화가 하루에 낙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지 못했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나누며 지냈죠. 내일은 등산 가기로 했죠. 네, 이번에는 제가 도시락 준비할게요. 할머니가 만드신 김밥 기대돼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걸요. 할머니, 오늘도 꽃꽂이 하러 가요. 그래요, 같이 가요. 우리 인생이 꽃보다 아름답죠.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워졌죠.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 그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한 편의 오래된 영화처럼 느껴지네요. 타인의 행복을 위해 내 행복을 저버리는 것은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부모님들이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위한 희생이 결코 자식의 사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욕심만 키울 뿐이었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텃밭의 새싹을 보며 미소 짓고 꽃꽂이를 하며 설레고 이웃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돈이나 재산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이도 있고 하니까 아파트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무슨 얘기니? 요즘 애 교육을 생각하면 35평대는 너무 작아서요. 엄마, 저희 형편도 좀 생각해 주세요. 시댁 쪽에서도 결단을 좀 내려주셔야 할 것 같네요.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니네 둘이서 벌어서 살면 되잖아.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너희들 제발 정신 차려라. 3년 전 어느 봄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야근이 많았는데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의 대리로 일하는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고 했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도시적이고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등이 곧게 펴진 자세와 흐트러짐 없는 태도가 눈에 띄었죠. 우리 아들이 많이 예쁘다고 하더라. 직장에서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니?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연신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고 그녀가 말할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둘이 결혼하면 회사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결혼 후에도 둘 다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요즘 살기 힘들잖아요. 예비 며느리의 대답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주저함도 머뭇거림도 없었죠. 그래, 요즘은 여자들도 자기 커리어가 있어야지. 저는 며느리의 당찬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애교 떠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진중해 보였죠. 어머님, 제가 집안일은 서툴 수 있지만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거짓말처럼 꾸미는 것보다 훨씬 좋았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려다 주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어때요, 여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둘이 나가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 똑똑하고 배려심도 있어 보이네.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큰 기대를 품었죠. 우리 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래, 좋지. 장소는 어디로 할까? 성수동에 있는 한식당으로 예약했어요. 미영이가 추천했거든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첫 만남 때는 보지 못했던 예비 며느리의 다른 면모가 상견례 자리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고를 때도 자리를 정할 때도 그녀의 의견이 중심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추천해 주신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와인도 한잔 하시죠? 제가 골라드릴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작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문화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좀 드세 보이던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때랑은 다르잖아.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느낀 위화감이 앞으로 닥칠 일들의 예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땐 아들의 행복한 얼굴만 보였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준비 과정에서부터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예식장은 강남의 호텔로 정해졌고 모든 결정 과정에서 며느리 측의 의견이 우선이었죠. 하객 수부터 식사 메뉴까지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호텔 웨딩홀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고급스러운 꽃장식과 샹들리에의 반짝임이 눈부셨죠. 신부 대기실에서 마주한 사부인은 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네, 방금 왔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드레스가 잘 어울리죠?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원래 예쁜 법이지요. 저의 대답에 며느리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미영이는 어려서부터 공주처럼 키웠어요. 신부 대기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며느리의 친척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식이 시작되고 아들과 며느리가 입장했습니다. 식사 시간.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결혼식이면 체면은 지켰다고 보네요. 옆자리에 사부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내 결혼식이니 축하할 일이죠. 그날 밤 꿈에서 결혼식장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일방적인 대화들, 그리고 아들의 어색한 미소까지. 일주일 후 신혼여행을 떠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결혼식 날 스트레스 받았대요. 왜? 저희 쪽에 하객이 너무 많았대요. 균형이 안 맞았다고.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들 결혼식은 양가가 다 함께 하는 거야. 그래도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의 말투가 차갑게 변하기 시작한 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 문제로 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30평대 아파트를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50평대를 고집했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큰 평수였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의견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강남권 신혼집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니던 날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 동네는 제가 살고 싶던 곳이 아닌데요? 며느리는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 보고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한데 제가 알아본 단지가 있어요. 잠실 쪽 새 아파트인데 거기로 가보면 안 될까요? 부동산에서 나오는 길,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대요. 잠실의 새 아파트는 분양가가 훨씬 비쌌습니다. 게다가 관리비도 만만치 않은 곳이었죠. 아들 거기는 우리 예산으로 힘들 것 같은데. 장모님이 일부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쾌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사줄 신혼집 얘기를 왜 장인어른과 먼저 상의한 거니? 아들은 대답 대신 며느리 쪽만 흘낏거렸습니다. 다음 날 사부인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조금 무리하셔서 잠실로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춰야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신혼집이 작으면 아이 키우기도 힘들다더라고요. 사부인이 넌지시 말을 던졌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이 얘기까지요?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많이 속상해하네요. 너희 형편에 맞는 집을 찾아야지. 다른 애들은 다 50평대 이상에서 산대요. 아들의 말투에서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봐둔 곳이 있는데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마지못해 동행한 집은 84평형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여기는 너무 큰데. 신혼집은 한 번 사면 10년은 살아야 하잖아요. 며느리의 말에는 야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무리하면 50평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솔직히 무리잖아요? 젊은 애들 욕심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 결국 저희는 35평형 아파트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이라도 제대로 해주시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신혼 살림을 준비하면서도 며느리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집들이도 못하겠어요. 마침내 입주하는 날 아들이 현관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영이 너무 서운해하니까 나중에 더 큰 평수로 옮겨갈 수 있다고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과연 잘한 선택이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 만에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준비를 시작했죠. 아들 내외를 위해 작은 방도 새로 꾸미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식기도 새로 샀습니다. 명절 전날 장을 보러 나간 길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미영이가 몸이 안 좋대요. 많이 아프대. 그래서 말인데 친정에서 쉬겠다고 하네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추석날 친정에서 쉰다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하대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아, 결혼하면 명절에도 방문해야지. 요즘은 다들 여행 다녀요. 남편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행만 다니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새댁은 어디 있니?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친정에서 쉬기로 했어. 첫 명절부터 그래도 되나? 저녁 무렵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얼굴이라도 비추지 그랬니? 다음에는 꼭 오겠대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란 걸 금방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의 친구를 만났거든요. 미영이가 요즘 피부과 다니느라 바쁘다면서요? 피부과? 네, 명절에도 이벤트로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제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부과 치료 잘 받더냐? 네? 무슨? 며느리 지인한테 다 들었다. 순간 아들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아들을 불러 단단히 훈계했습니다. 며느리 하는 짓이 도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아버지, 그게 명절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빠지더니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나?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참석할게요. 하지만 그 문자조차 아들이 시켜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추석 사건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도 늦게라도 답장이 왔는데 점점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어졌죠. 전화도 수신 거부는 아닌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미영이 회사 잘 다니지? 네, 엄마. 왜요? 어제 카톡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 아, 요즘 많이 바빠서요. 며느리의 연락 두절이 계속되자 남편도 답답해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모르겠어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 프로필 사진은 수시로 바뀌는데 시어머니 카톡은 읽고 무시하는 게 습관이 된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죠. 어머님, 미영이랑 어제도 같이 놀았어요. 그래? 잘 지내나 보네.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며느리는 매일 일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생일날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이번 주말에 시아버지 생신이야.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영이한테 연락했니? 네, 근데 이번 주말에 친구 결혼식이 있대요. 네 아버지 생신인데? 다음에 따로 식사하면 된다고. 다음 날 결국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의외로 전화를 받았네요. 미영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죄송해요. 제가 많이 바빠서. 바쁜 건 알겠는데 어제는 백화점에 갔다는 소리도 있더라.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아예 연락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 내외가 집에 왔을 때였죠. 엄마, 미영이가 할 말이 있대요. 뭔데? 앞으로는 저를 통해서만 연락하고 싶다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카톡이나 전화가 부담스럽대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대화하는 게 스트레스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너무 자주 연락하시니까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연락하는 것도 많다는 거니.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죠. 아버지,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대요. 결국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직접적인 소통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명절이나 집안일이 있을 때도 아들을 통해서만 이야기해야 했죠. 시댁 식구들 단체 카톡방에서도 며느리는 조용히 퇴장해버렸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단체 카톡방은 부담스럽대요. 며느리와의 연락이 끊기고 나서 아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속마음을 잘 털어놓던 아들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퇴근 시간이 지나서 안부 전화를 해도 퉁명스럽게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퇴근했니? 네, 근데 지금 좀 바빠요. 밥은 먹었어? 엄마, 제가 5살도 아니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남편 생일을 핑계로 다시 전화했죠.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자.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버지 생일인데. 다음에 갈게요. 아들의 말투에서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 어제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회사 회식이었어요. 유튜브에는 친구들이랑 있다고 떠들어대면서.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까지 저 감시하시게요? 한 달 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 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뭘 간섭했다고 그러니? 매일 전화하고 사생활도 감시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네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리고 바쁘다면서 거짓말하고 가족 행사는 참여 안 하잖니? 전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대화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도 며느리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가기 일쑤였죠. 밥 먹고 가지 그래? 배불러요. 어느 날은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엄마, 장 보러 왔니? 네. 며느리는 얼른 다른 통로로 사라졌고 아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주말에 한번 놀러 와라. 네, 나중에요. 그때 며느리가 멀리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가요. 아들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죠. 우리 아들이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그날 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줘. 답장이 왔네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 삶을 인정해 주세요. 설날이 다가오자 걱정이 앞섰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오지 않았던 며느리였지만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아들에게 연락했죠. 설날에는 언제 오니? 그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가집이랑 태국 여행 가기로 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설날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장모님이 미리 예약해 놓으셨대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네가 허락은 했다는 거니? 아들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대요. 그날 저녁 사부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부인, 이번에 우리 애들 좀 데려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날인데 해외여행이라뇨. 사부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명절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여행 다니는 게 트렌드래요. 설날 아침 아들 부부의 유튜브에는 태국 해변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엄마, 태국 특산품 사왔어요. 선물 필요 없고 앞으로는 명절만이라도 지켜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이가 시댁 명절 문화가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럼 너만 와도 되는데. 그게 미영이가 말끝을 흐리는 아들을 보며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은 어디서 그렇게 쓰는 거야?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뭘 알아서 해? 빚까지 낸다면서. 아들의 카드 대출이 발견된 후 불안한 마음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대출이 카드 대출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모두 소진되어 있었고 제2금융권 대출도 있었죠. 남편이 자료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진정하세요. 총 대출이 8천만 원이 넘는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로 찾아갔더니 아들은 한숨부터 내쉬었죠. 왜 오셨어요? 이게 다 뭐야? 자료를 내밀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아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가 모르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의 카톡 프로필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였습니다. 남편이 분노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들 전부 망치는 거야. 퇴근 시간에 맞춰 아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네가 빚더미에 앉아가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제가 해결할게요. 그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간섭하시는 게 너무하시네요.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투였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아버지, 오늘 저녁에 보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미영이가 카드값을 못 내서. 네가 대신 갚아준 거야. 네, 그제서야 며느리의 호화로운 생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미영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이혼하는 게 낫겠다. 아버지, 제발. 저는 아들의 간절함에 한번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래도 새 생명이 태어나서 며느리를 축하해 주었죠. 그러나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고 며느리의 본격적인 재산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통해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 이제 아이도 있고 하니까 신혼집을 좀 넓히고 싶은데 아파트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말은 아들이 하고 있었지만 뒤에 며느리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능력껏 알아서 해. 아버지, 그래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엄마, 미영이가 많이 상처받았대요. 네가 지금 누구 편이니? 다음 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연락해 왔습니다. 사부인, 저희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더 할 말씀 있으신가요? 아파트 증여는 시댁의 의무라고 봐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이제 알겠네요.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더니. 처음부터 아파트가 목적이었나요? 뭐라고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사부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도 미영이 계획에 동참한 거니? 엄마, 그건 아니에요. 그럼 사부인이 지금 왜 저러고 있어? 결국 아들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미영이가 이혼하겠대요. 아파트 증여를 요구하던 날부터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이 결정적이었죠.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고 진열대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절대 안 넘겨줄 것 같아.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그 다음 말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처음부터 계획대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애는 낳아놨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 붙어 있으면서 재산 다 뺏어야지. 내가. 그 순간 진열된 상품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며느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창백해진 며느리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게 친구랑 그냥 농담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미영이가 어제 말해봐요. 남편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지금 당장 와. 1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한 말 한번 들어봐야겠다.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친구랑 장난친 거예요.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죠.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저희 집 앞도 지나가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죠.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그동안 너무 불효막심했죠?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태도 변화가 의아했습니다. 아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식탁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며느리가 교태를 부렸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당장 나가.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들은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음 날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해요. 손에는 이번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이제 와서 그런 걸로 될 것 같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며느리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더는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친구는 며느리의 카톡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연기하는 거 진짜 힘들다. 근데 어쩌겠어, 돈이 필요한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보이지? 며느리의 실체가.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아버지, 문맥이 잘못 전달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야말로 진심이에요. 이번에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아들에게서 왔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가 드러난 그날 저녁, 아들이 혼자 찾아왔죠. 처음에는 아들이 뭔가 깨달은 줄 알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뭘 그만하라는 거니? 미영이를 너무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영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너는 지금까지 본 게 하나도 없냐? 아버지도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모님 생신에도 오지 않았죠. 아들, 왜 이러는 거니? 미영이 기분 상하게 하실 거면 저도 안 갈래요. 명절에도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시댁 스트레스 받는다잖아요. 친척들 모임에서도 아들은 저희를 비난했죠. 우리 부모님이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제 연락하지 마요. 결국 남편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아버지, 전 미영이 믿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보낸 문자를 받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된 후 며느리 부모님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접근했습니다. 어느 날 사돈어른이 찾아오셨죠. 이제 저희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도 있는데 이러지 말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요. 사부인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빚이 많대요. 무슨 빚?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대출이 한가득이래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용하겠다는 거네. 다음 날 처가집에서 찾아왔습니다. 사부인 우리 새끼들 좀 도와주세요. 도와준다는 게 무슨 의미죠? 아파트라도 증여해 주시면 순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돈 어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네 자식 인생도 망칠 수 있어요. 협박이 시작된 거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방금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너까지 이러면 안 돼. 미영이 아버님이 너무 힘드시대요. 결국 모든 게 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용당하는 거 몰라?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남편과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약속했던 아파트 증여를 전격 취소하기로 한 거죠.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주말에 집에 한번 와라. 토요일 아침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미영이는? 오늘은 친정에 갔어요.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약속했던 아파트 취소하기로 했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이제 와서 그런 약속을 지킬 수가 없구나.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더 이상의 협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변호사님하고도 상담했어요.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법적 대응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날 밤늦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마음 돌려주세요. 이제 늦었어. 미영이가 이혼하겠대요. 순간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이혼해라. 다음 날 아침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짜 전쟁이네요. 아파트 증여 취소를 선언하고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손주를 데리고 찾아온 거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면 뭐하니? 정말 마음을 고쳤어요. 손주를 안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연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며느리의 대출 심사 기록을 보고 연락을 해왔죠. 형수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 기록이 엄청 나왔어요. 정가도 있던데요.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대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아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너무 바보 같죠? 아니야, 일어나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아들은 그제서야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적이었나 봐요.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전 정말 몰랐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통장도 다 들고 갔네요. 아들은 회사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이혼할래요. 정말 그렇게 할 거니? 네,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혼을 결정한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우리 애까지 데려가겠다고.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변호사한테 가자. 며느리가 변호사를 앞세워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내용 증명이 날아왔죠. 남편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위자료를 요구해요. 얼마를 달래? 아파트 한 채 값이래요. 며느리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합의금 없이는 양육권 포기 못합니다.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애를 인질로 삼겠다는 거요.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우리 애만은. 사부인마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깨끗이 정리하죠. 정리라뇨? 재산 분할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변호사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아드님, 증거 자료가 충분합니다. 어떤 증거요? 사기 결혼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에요, 어머님. 모든 일이 일어난 지 한 달째. 저와 남편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증여하려 했던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한 거죠. 남편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매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아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파실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였잖아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노후를 위해 써야겠다.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실수요자분이 보시고 마음에 드셨대요. 며느리 측 변호사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매각하시면 양육권 소송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 가득했죠. 피고인 측은 고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댁의 정신적 학대로 고통받았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며느리의 사기 전과 기록과 전 남편의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이전 결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재산을 요구했다면서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재산 뺏자는 발언이 맞습니까?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해외 계좌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증거를 검토하는 동안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치품을 사느라 그동안 돈을 돌렸던 것이었죠. 마지막 재판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합니다. 며느리는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귀속됩니다.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매각한 아파트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왔죠.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죠. 남편이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너한테 물려줄 생각도 있었다. 아버지, 하지만 네가 보여준 행동들이 실망스러웠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네, 이제는 알아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 거야.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자.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의 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퇴근 후엔 꼭 전화를 하더군요. 매일 아침 문자로 안부를 물어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는 걸 보며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애가 많이 달라졌네요. 이제 아들은 작은 원룸에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는 게 일상이 됐죠. 엄마, 오늘은 손주랑 같이 왔어요.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아이는 이제 할머니 집이 편한가 봅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남편도 손주가 오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손주가 똑똑하네. 아들은 회사 일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장님께서 이번에 승진을 제안하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아들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난 주말에는 아들이 손수 요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요새 요리학원도 다녀요. 아이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거 맛있지? 아들의 얼굴에서 이제는 피곤한 기색보다 여유가 느껴집니다. 어제는 퇴근길에 들렀다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전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저희 부부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들다운 아들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저희 부부는 강원도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집을 구입하고 텃밭도 일구었죠. 남편이 아침 일찍 텃밭에 나가 일을 하다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제 상추랑 고추도 심었어요. 우리도 이제 농사꾼이네요. 아들에게 물려줄 뻔했던 재산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매달 이자 수입으로도 충분하겠네. 그러게요. 이제 우리 인생도 살아봐야죠. 엄마, 아빠 여기 사시는 거 잘하신 것 같아요. 남편은 텃밭 가꾸기에 푹 빠졌습니다. 이제는 도시로 다시 못 가겠어. 저는 동네 주민들과 산책 모임도 만들었죠. 아들도 가끔 손주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엄마, 여기 공기가 좋네요. 손주는 할아버지가 가꾼 텃밭이 제일 좋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농사해요. 남편이 텃밭에서 딴 채소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시골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맞는 선택이었나 봅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산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처음에는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만 했던 제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실현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네요.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작은 텃밭에서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것이 됐죠. 가끔 아들이 찾아와 짓는 밝은 웃음을 보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이 모두 잊혀집니다. 시골의 작은 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도시의 큰 아파트에서 살던 때보다 더 행복하네요. 결국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